자, 이번 시간에 정비구역의 지정 등 관련한 쟁점 보시게 될 텐데 좀 구질구질해요. 그래서 이 정비법도 다른 과목과 다르게 도시개발법, 정비법 두 군데가 각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3문제 정도 맞추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문제는 뭐 나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비구역의 지정 등 관련한 쟁점 볼 텐데 제일 먼저 자, 전체 그림부터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건설계획을 실시계획의 인가라고 불렀었고요. 공급계획을 환지계획의 인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법도 절차법인데요. 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사업시행인가라고 하는 것이 건설계획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출발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어떻게 누구한테 분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이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어떻게 나눠주겠다라는 계획을 환지계획의 인가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 처분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관리처분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의 그림, 자, 건설계획 확정, 사업시행인가, 공급계획 확정을 관리처분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준공인가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시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 해서 순서가 이런 식이라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의 인가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환지계획의 인가, 그 다음에 준공검사라는 표현, 그 다음에 환지처분 공고라는 용어를 쓰는 데 비해서 정비법에서는 용어를 좀 달리해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비사업은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다시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 다음에 준공인가, 그 다음에 이전의 고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비사업은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뼈대 잡는 게 제일 필요해요. 해서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자, 어차피 공부했던 거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가야 되고 큰 틀의 그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해서 자, 그럼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그 다음에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된다. 자, 절차적으로 여기서 몇 층짜리 아파트를 지어라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정비계획의 수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마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을 정비기본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정비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을 정비기본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시장 등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대도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 밑에 있는 시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양시라는 도시가 있을 테고 성남시가 있고 부천시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가리켜서 대도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 시장은 소위 정비기본계획을 알아서 수립하고 알아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오선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자, 인구 50만 미만입니다. 광명시가 있어요. 50만 미만입니다. 이런 시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때 수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다 부차한 얘기이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재검토. 숫자 중에서 답이 되는 게 5년마다 재검토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그리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중에서
답되는 주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요게 이제 왠지는 몰라요. 자주 출제가 됐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자, 그래서 이제 살 하나 붙여서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요 근래는 잘 안 냈던 주제인데 법령 개정 때문에 과거의 기출문제도 의미가 없어지는데 요거 하나 가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반시의 시장이 정비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데 승인받은 이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당연히 또 어떻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법의 기본 구조인데 이거는 요 근래는 안 나왔는데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변경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왜? 법에서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상의 변경은 어떻다? 바로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숫자가요. 이게 20%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라고 하는 거. 외울 게 이 디테일한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20% 변경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해서 뒤에서 나중에 기본서 이런 걸 찾아보시게 되면 겁나 많이 있어.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20% 변경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기본계획 파트는요. 20% 변경. 자, 다시 갑시다. 기본계획에서 20% 요게 한번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 기본계획에서는 변경 관련해서는 키워드 20% 변경 들어가면 20% 변경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퉁쳐서 가시는 거야. 20% 변경. 나중에 이제 정비 계획 관련해서는요. 퉁쳐서 가십시다. 10% 변경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다시 정비 기본 계획은 스케일 큰 계획이다 보니까 20% 변경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계획 같은 경우 10% 변경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겁나 스케일 크게 가는 거야. 이게 지금 30회 한번 문제 구성이 됐거든요. 지난번 문제에서 20% 변경을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았어요. 개 짜증나게. 그러면 이제 또 같은 문제를 구성하면 죽으라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10% 변경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앞쪽이 스케일 크니까 얼마? 20% 변경,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뒤쪽 스케일 작으니까 10% 변경,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외우셔야 돼요.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아니면은 그 디테일한 내용 하나하나를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쪽 다시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 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20% 변경, 2변 이렇게 가는 거죠. 이에 비해서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변경할 때 요거 안 나왔거든요. 근데 10% 변경, 1변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2변, 1변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식하게 가셔야 돼요. 좀 이따 문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게 안 그러면 못 외웁니다.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나왔기 때문에 2변, 1변 해서 스케일 크면 어떻다? 2변,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스케일 작으면 뭐야? 1변,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2변, 1변 해서 엄밀히는 20%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정비 계획에서는 10% 변경에서 10%하고 변경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 공법은 아주 무식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서 나중에 교재 가지고 제가 하나 체크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개 배우셨어. 하나가 지금 이제 기본 그림이 대도시 시장과 그 다음에 일반시 시장 얘기를 하나 해드렸고 요건 이제 항상 지문에 뜨는데 답이 주로 아니었다가 이번에 20% 변경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비 계획 파트에서 10% 변경이라는 이슈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럼 죽습니다. 사실은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해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걸 짱구를 굴려서 이렇게 편법을 쓰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외울 수가 없고 그러면 전통들은 어떤 게 10년 단위로 수입 55년마다 재검토. 우리 공법에서는 마다 뜨게 되면 거의 99%가 무조건 몇 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 한두 개가 아니야. 5년마다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개별적으로 외울 수는 없고요.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하나 더 기억하실 게 바로 이 이야기야.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 계획은 지금 누가 시장 등이 수립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이런 기본 계획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어떻다? 방침을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점점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바로 재검토해서 그것을 기본 방침에 반영해야 된대서 구조가 똑같아요. 10년마다 5년마다 해서 아까 기본 계획에서는 10년 단위 5년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이 나쁜 놈들이 국토부 장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29회 때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기본 방침도 이제 외울 수밖에 없어요. 해서 자, 지금 10년 단위 5년마다 재검토 같은 의미예요.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의미상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런 의미로 새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방침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시장 등이 수립을 하게 된다. 해서 하나, 둘, 세 개 외웠나요? 첫 번째 방침 누가? 국토부 장관 10년, 5년 이래 갈 테고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시장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려웠던 문제 정비 기본 계획 2변 이래 갔었고 그다음에 정비 계획은 1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냥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서 그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2변, 1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본 계획 등에서 하여튼 이 파트는 좀 이따 문제 중에 하나 버릴 게 하나 나오는데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2변, 1변 이렇게 단순화시키긴 했지만은 장난이 아닌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계획에 관한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정비계획 수립 등 대상 지역 의미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 거의 안 나오는데 지금 이제 작성 기준 등은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서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한다는 명제 있으면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한번 문제 나왔던 건데 의미 없고요. 정비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사,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주제가 뭐라고요? 정비구역 지정에서 1변이라고 해서 10%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기본 계획에 관한 주제. 한 번만 체크하고 본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계획. 제일 통계적으로 많이 다뤄졌던 주제.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시장 등이 수립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아직 안 나왔던 주제. 기본 방침, 국토부 장관 10년마다, 5년마다 방침 등을 정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묶어서 갈게 2변, 1변에서 기본계획 파트에서는 20% 하고요. 변경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정비계획 파트에서는 10% 변경이라고 하는 요렇게 요 파트는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 파트는 더 이상은 파고 들어가서 더 이상 깊이 나오는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고요. 자, 이제 정비구역 지정 관련해서 안전진단이라는 주제. 자, 이 안전진단 얘기는 지금 통계적으로 좀 내기가 그래요. 그래서 21회, 22회 때까지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다가 요 근래는 2번 출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보셔야 돼. 사업시행 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게 건설계획 공급계획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가 확인하는 것을 준공인가 그 다음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이전에 고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한편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정비사업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정비구역의 지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정비구역 지정하는데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소위 정비계획 수립하기에 앞서서 원칙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정의하겠지만 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요건은 필요 없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기에 앞서서 정말 이 동네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했냐라고는 그거 바로 안전진단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둘, 그 다음에 3개 정도 외우고 끝장을 보셔야 돼. 절대 텍스트 자체를 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정비법이라는 법을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지문 3개 정도 외워서 끝내야 돼. 첫 번째 이슈, 숫자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의무적 안전진단 듣고 버리실 겁니다. 나와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이 이 아이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재건축의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야. 이 기본계획에서 이 동네에서 재건축 2020년도 6월 정도에 시행을 하자라고 대강 정해놨습니다. 이게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6월 되기 전에 어떻다? 이게 정말 재건축해야 될 지역인지 확인해 보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안전진단이라는 개념. 이건 중요치 않아요. 두 번째, 자, 실질적으로 출제 이슈. 자,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안전진단 신청함에 있어서 그 지역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겁나 길어가지고요. 이 파트는 절대 옳게는 못 냅니다. 항상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틀리게 뽑아요. 왜? 이 긴 문장을 다 쓸 것 같으면 큰일 나니까 문장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대충 써가지고 3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주는 구조인데 이 파트에서 출제를 하고자 한다면 출제위원들은 괄호 넣기 이게 3개 있거든요. 모두 공통적인 요소가 뭐가 된다? 10분의 1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숫자만 기억하고 가는 거지 절대 내용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것.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안전진단의 신청 뭐라고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테고, 두 번째 안전진단의 제외 대상에서 전통적으로 사실 가장 많은 출제 이슈를 삼았던 것이 바로 안전진단의 제외 대상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제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외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안전진단의 제외 대상이라고, 제외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제외라고 하는 게 키워드라고요. 그래서 자, 붕괴, 사용 금지, 진입 도로 이런 표현들 나와 있거든요. 설명을 드릴게요. 왜 안전진단에서 제외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자, 이 안전진단은 이 아파트가 진짜 노후 불량 건축물이냐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 안전진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가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쓱 훑어보니까 이미 아파트가 붕괴가 돼버렸다. 그럼 굳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실익이 없다. 무너졌는데 뭘 안전진단을 하겠습니까? 안전진단의 의미는 이게 노후 불량 건축물이냐 아니냐 확인해보는 거라고요. 자, 무너졌는데 그걸 본드로 붙여가지고 안전진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사용금지라는 키워드. 이 사용금지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무너지진 않았는데 그냥 오늘 내일 한다. 바람 불 때마다 흔들흔들한다. 거기 가서 안전진단한다고 깝죽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 번째 이슈가 진입도로라는 명제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이런 식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큰 도로가 이렇게 있다 하십시다. 진입도로가 좁습니다. 진입도로가 좁아요. 옛날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진입도로가 너무 좁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같이 묶어서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 주택단지 안에서는 4343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는 4332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명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 이게 바로 진입도로 등의 확보, 기본시설을 설치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서 의미가 뭐냐면 이미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또는 멀쩡하더라도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제외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걸 쭉 깔아줘. 그럼 사람들이 읽다가 지쳐버려요. 그리고 그 틈머리에다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는 식의 출제 기술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문장이 짧아 보이는데 이 정도가 되게 되면 한 2줄 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 읽다가 당해버려요. 그래서 붕괴 사용 금지, 진입 도로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다 안전 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가지고 틀리게 것을 할 때는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제가 포함한다 옳은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해당한다 옳은 표현,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이렇게 하는데 얘는 사실 포함한다보다는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출제가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안전진단 파트에서는 이걸 가지고 거의 다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10분의 1 제외한다. 외울 게 뭐라고요? 10분의 1 그리고 제외한다. 이렇게 외워놓고 문제 풀 때 일 없이 막 읽어보면 안 돼요. 절대 읽어보면 안 됩니다. 읽어보시게 되면 알았던 것조차도 말려버려요. 큰일 납니다. 이건 그냥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쉽게 내도 어차피 수험생들이 읽기 때문에 아주 아작이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시험 보실 때 이미 비몽사몽이에요. 그래서 정신 못 차려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요. 시험 공부한 걸 제일 크게 후회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시험 보러 간 날, 그때가 제일 후회가 커. 시험지 받아봤을 때 미쳐버리겠거든. 내용 자체가 너무 양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지금 그 기출문제지를 보게 되면은 중간에 여백이 거의 없어요. 나쁜 놈들이. 여백이 없다고. 1번, 2번, 3번 하면 한 2줄씩은 띄워줘야지 숨 쉴 수 있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한 줄도 뛸까 말까야. 그리고 전에 제가 이제 봤던 시험지 중에 제일 짜증나는 게 옆에 여백도 없는 경우가 있어. 종이를 아주 알차게 쓰는 경우가 있어. 옆에 여백을 없앴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한 1교시에 16페이지 정도가 이제 종이 페이지로 가거든요. 비포용지 16페이지가 가는데 그에 만약에 시험 문제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17페이지 하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애들이 옆에 여백을 줄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옆에 여백을 줄여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숨이 턱턱 막혀 이게. 읽히지가 않아. 그때 제가 권해드린 방법이 뭐라고요? 뒤만 계속 보는 거예요. 뒤만. 앞에서 봐도 모르고 뒤에서부터 봐도 모르는데 아무리 뭐 어때? 마음 편하게 몸 편한 쪽을 택해야지. 지금도 뭐 실력으로 돌파를 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버리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아까 얼마나 쉬워요. 본다. 취득한다. 앞에 다음날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데 미치지 않는다. 뭔 소린데? 모르지.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고 보니까 틀렸구나. 맞았구나. 이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제일 빠르다니까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 공부해봤자 시험장 가시게 되면 워낙 스트레스가 심해서 안 보여요. 근데 뒤에 보는 훈련들을 하기엔 훨씬 빨라져요. 자, 그러다 치고 지금 10분의 1. 자, 제외한다. 10분의 1 뭐라고요? 제외한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10분의 1 제외한다. 이걸 이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 짜증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는 거야. 자, 일단은 제목부터 가볼까요? 제의요라고 하는 것부터 정리를 합니다. 제의요. 10분의 1 제외한다. 제의요. 끝. 이게 그동안 문제의 전부야. 해서 10분의 1 제외한다. 제의요라고 하는 거. 이게요, 15년, 13년, 14년, 요 사이에 두세 문제 구성하는 영역이라고
제의요라고 하는 거, 제의요라고 하는 거, 10분의 1 제외한다, 제의요.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10분의 1 제외한다, 제의요. 더럽게 어려워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반권자, 보통 시군 구청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법조문에서 깔끔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반권자, 정비격을 이반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 구청장이다. 이렇게 이제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야. 이때 구청장은 서울시의 서초구 관악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안양시 동안구청장, 이건 구청장이 아니야. 그건 동장이랑 똑같은 거야. 해서 구청장이 어떻다?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입안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한 단계 위에 있는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바로 안전지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가볼까요? 자, 중앙정부 국토부 장관이 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있게 될 테고, 특별시 밑에 구청장, 광역시 밑에 구청장, 도 밑에 시장, 군수 등이 있게 되는데, 이건 뭐 다 할 건 없고, 그냥 시군 구청장이 한 단계 위에 있는 시도지사가 어떻다? 제출하게 된다. 뭔 얘기냐면, 얘들이요, 소위 안전진단, 아까,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를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이게 노불량 건축물이지 않는지 확인해보는 과정, 안전진단 거쳤습니다. 그럼 그 보고서를 누구한테? 시도지사, 이쪽 시군 구청장 라인에서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시도지사, 검토 의뢰해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시도지사는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이 보고서가 개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시도지사는 어떻다?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자, 논리 구조가 이런 식입니다. 시군 구청장 입장에서는요. 자, 어떤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확인해달라. 안전지단 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자기들 돈 가지고 때려부셔서 자기들이 분양을 받겠다는 건데 굳이 시군 구청장이 잘난 척하면서 너네 재건축하지 마. 이렇게 시비 걸 일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날림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시군 구청장은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럼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시도지사가 전문 기관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갑니다.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시도지사도 다 유권자인데 뭐 하려고 총대 메고 하겠습니까? 해서 그럼 결국은 재건축이 너무 뜨거워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은 누구한테? 야야야 시도지사, 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더럽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막내가 시도지사한테 바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테고, 그럼 시도지사는 자신 직접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국토부 장관은 어떻다? 이때 시도지사에게 너는 좀 확인 좀 해봐라 라고 해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별 영향가 없는 파트예요. 그런데 요즘에 출제 경향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안전진단 관련해서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어디서부터 공부해? 앞에서부터 뒤지게 공부해. 특히 안전진단 사유 이런 것들 가지고 죽기 살기로 뒤지게 공부하는데 이거 안 내. 내도 다 사이드야. 그리고 나서 자, 그동안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제 영역이 어디였었냐면 제외 대상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운운해서 장난을 치다가 최근 문제에서는 별 영향가도 없는 얘기인데 제일 끄트머리에 가서 뭐라고요? 제의요라고 하는 거.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시군구청장, 의라는 게 시도지사, 그 다음에 요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요청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림 끊어서 외우셔야 돼. 제의요, 제출하고요, 의뢰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의요
제의요라고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3개 외우셔야 돼. 10분의 1. 이거 내주면 진짜 감사한 문제야. 기역, 니은, 디귿에 각각 알맞은 숫자를 연결하시오.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두 번째, 지문 형태를 구성할 때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아까 붕괴 사용금지, 진입돌 이런 거 깔아주면서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다. 이런 식의 트릭들을 써서 함정 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문제가 제의요라고, 제일 어려웠던 게 제의요라고 해서 뭐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이게 지금 7년기 정도 기준으로 보면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제 정비법을 포함해서 공법의 시험 범주는 워낙 넓어요. 그럼 이제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키워드 몇 개 외워서 그걸로 휴부를 봐야 되지. 이걸 진지하게 의미를 새기고 등등등은 아무 부질없는 짓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뭘 해야 돼? 잘 찍자, 잘 찍자, 잘 찍자. 자기 최면 것이야 돼.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그게 훨씬 점수를 많이 받는 방법이라고요. 제가 어저께 선생인데 이런 거 설명하겠어요. 합격을 해야 되니까.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없어 보여요. 그래갖고 책을 막 그러다가 이제 한 수는 돌고 뭐 다 이해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문제를 보면 깜깜해. 그러면 이제 나도 편법을 써볼까 이렇게 이제 약간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고, 여러분들 한 8월 정도 되게 되면 이제 풀집 문제를 열심히 만들어서 풀라고 저도 먼저 찍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마음의 평화가 쫙 밀려오면서 이게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법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완전히 국어싸움이에요. 국어싸움. 그래서 없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훈련해 주실 거예요. 왜냐면 학원 강사 21년 차인데 아직까지 문장의 상당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문제를 볼 때마다 어머 이런 법이 있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방대네요. 나를 그렇게 쳐다보죠. 대가리 나쁜가 이게 아니라 사실 대가리가 뭐 썩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너무 양이 방대해서 이게 수험생들이 절대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서 맨날 그래. 공법에서 50점만 넘었으면 좋겠다. 왜 그냥 한 90점을 목표로 하지. 근데 공부를 할 때는 또 뒤지게 해요. 그러다 뒤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봤던 분 중에 제일 안 됐던 사람이 중개사 승따고 그냥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 물론 이제 중간에 한 20년 중개를 하긴 했는데 20년밖에 못 살았어. 그럼 이제 그 양반이 그 시험을 안 봤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년쯤은 더 사실 뿐이었는데 이 개쓰레기 같은 스트레스 받아서 가요. 그래서 그래도 힘들 때 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얼마나 좋겠어. 20년 동안 계속 같은 걸 미친놈처럼 중얼중얼. 그래서 다시 외우셔야 돼. 10분의 1 제외한다. 그리고 제의요. 진짜 어려운 게 제의요라고 하는 거. 진짜 어려운 게 제의요라고 해서 자, 사실 제출한다 이런 것들 다 뽑으면 안 되는데 별 거지 같은 걸 냈었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가야 되죠.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라고 해서 정비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죠. 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 나오면 겁나 감사하지. 해서 정비사업 종류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어디에서 부동산 학개론 할 때도 똑같이 출제가 되게 되죠. 학개론 할 때도 출제가 되고 정비법에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고 정비법에서 출제를 하면 이건 정말 그 출제위원이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실 분들입니다. 겁나 쉬운 문제니까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 해서 산 하나 그려놓고 자 제일 먼저 달동네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고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키워드 뭐라고요? 개선 사업. 포인트 뭐라고요? 개선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과거에 달동네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지었던 사업을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불렀고 그 후로 용어를 바꿔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이 현혹되면 안 돼. 자, 우리 학개론 할 때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이렇게 이제 트릭들을 쓸 수가 있어요. 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달동네 개선 사업이고요. 두 번째 가운데 동네 달자 산 언덕백에 사는 게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되고요.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뭐라고 한다? 재건축 사업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내용 외우셔야 되죠.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개선 사업의 특징, 달동네 사는 분들 전반적으로 형편이 어렵다 해서 저소득의 저자 하나 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단독주택의 주거 위험 형태라고 하는 건 주로 단독주택들이 들어가게 된다 해서 저단 끝났어요. 해서 저단 들어가면 뭐가 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저소득, 그리고 단독주택. 더 이상 파면 안 돼요. 이 트릭 안 쓰니까 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 단독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 열악하고요. 상업적에서 열상 치고 들어갑니다. 재개발은 열악하고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의미가 이런 식이죠. 정비 기반시설. 좀 이따 공부할 텐데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달동네다 보니까 주차장 사정도 안 좋고 다 언덕백이다 보니까 주차장 사정도 안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자 수도 사정도 안 좋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열악이라는 열자를 따고요. 그 다음에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을 가리켜서 상업지역 단에서 열상 그냥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열상, 저단 열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 양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양호 따서 저단 열상 양호 순서 기억하셔야 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아주 간단한 건데 이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27회 30회 때 부동산 학개론 영역에서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의 종류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이게 단독주택인가 한번 출제가 됐었고 이번에는 열악인가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27회 30회 때 학개론 파트에서 정비사업의 종류 가지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단 열상, 양호라고 하는 뭐 이런 문제는 나올 가능성 거의 없고요. 대신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 특히 이제 부동산 학개론 1차 과목에서도 이 파트가 출제가 돼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단 열상, 양호. 자,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두 문제 구성했던 것이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자, 요 얘기를 하려면은 자, 정비사업의 절차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는 거, 건설계획의 확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관리 처분계획의 인가라고 해서 공급계획의 확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해서 30평대 아파트를 300호를 짓자 뭐 이런 식의 논리구조가 사업시행 인가가 될 테고 이 30평대 아파트 각각 누구한테 분양을 할 것이냐 갑한테 30평, 을한테 25평 이런 식으로 이제 분양계획을 가리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리고 나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준공인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전의 고시라고 부릅니다. 외우셔야 된다고요. 뭔 얘기하고 있어요? 정비사업의 절차,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 다음에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 뭔 얘기하려고 이 소리를 하냐면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에서 아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죠. 재개발 사업이 있었죠. 재건축 사업이 있었죠. 예, 이것들의 공통적인 사업 시행 방식은요. 바로 관리처분계획 방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다? 이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공통적인 이슈, 차이점과 특징을 비교를 하셔야 돼.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중심축이 뭐라고요?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자,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공통적인 이슈가 뭐가 된다고요? 바로 관리처분계획 방식,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그냥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잡아내셔야 돼. 해서 나머지는 모르겠고 이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 방식 나와 있죠. 근데 뒤에 오피스텔 얼마? 30%까지 공급할 수 있다. 좀 더 디테일에 가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그 다음 문제고 자, 오피스텔을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뭐가 된다? 재건축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됩니다. 자,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 자,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오피스텔을 최대 30%까지
분양할 수 있는 거. 면적 대비 30%까지 분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자, 바로 재건축 사업. 해서 이 재건축 사업에서 오피스텔, 이 얘기는 사실은 벌써 한 6, 7년 됐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제 기억에 맞다라면은 제일 처음에 시도했던 게 어디냐면 수원 광교 신도시 할 때부터 이 아파트 분양할 때요, 오피스텔을 끼워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재건축이든 신도시가 됐든 간에 기존의 주택 공급 방식은 아파트만 분양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아파트만 분양하는 방식.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이 묶어서 분양하면 뭐가 장점이냐면 오피스텔에는 각종 편의시설 등이 과거에는 동네 편의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와 묶어서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각종 편의시설을 다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근래 아파트 분양할 때는요, 거의 그냥 다 유행입니다. 그냥 모든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99%가 항상 뭐가 들어간다고요? 바로 이렇게 오피스텔이 같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 물론 이제 의미상 역세권에서만 그렇게 되는데 역세권의 의미가 용도적상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세권의 상징값이 되게 됩니다. 해서 준주거적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얼마? 바로 오피스텔 최대 얼마? 30%. 다시 갑시다. 공통적인 게 뭐라고요? 관리 처분계획 방식. 공통적인 게 뭐라고요? 관리 처분계획 방식. 그런데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재건축에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준주거적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문제 분석하면 지난번에 정비사업 시행 방식 틀린 걸 고르시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 점점점 관리 처분계 오피스텔 포함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 최근 이 30회 때 문제에서는 자, 준주거적 상업지역 외 지역에서 오피스텔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또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 처분계획이 공통적인 시행 방식이 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암기하실 게 환지 방식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법 할 때 설명드렸던 주제인데요. 토지로 분양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환지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환지 방식 가능하고요. 재개발 사업도 환지 방식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뭐는 안 된다? 환지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환지가 뭐라고 써요? 토지로 분양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환지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토지로 분양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환지 방식. 혹시 구경해 보신 분, 재건축 단지예요. 지분권 샀더니만은 이제 아파트를 다 때려보시고, 자, 7평 딱 나눠줘서 주말 체험용을 한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 단지에서는 절대로 환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19회 때, 22회 때가 나왔던 문제가 정비사업 시행 방식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자꾸 뭘 끌고 들어가냐면 재건축 점점점 환지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오피스텔 재건축 요 주제를 가지고 구성이 이루어져요. 해서 다시 갑시다. 자, 정비사업 시행 방식 겁나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못 외웁니다. 못 외워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모든 얘기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 오피스텔 공급할 수 있는 게 재건축 최대 30% 면적 대비 30%까지 재건축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피스텔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환지 방식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건축은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마지막 주제예요. 자,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요, 사업 시행 방식이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할해서 하는 소리가 혼용 방식에서 이런저런 방식을 어떻다 섞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관리처분계획 다 됩니다. 재건축에 있어서는 오피스텔 최대 30%까지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 재개발에 있어서는 오피스텔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 가게 될 것이고요. 환지 방식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건축에서는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겁나 많은 사업 시행 방식을 한 칼에 설명하는 게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문장들은 제일 뒤에 나오니까 뒤를 가서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당합니다. 엄청 당해요. 그래서 다른 건 절대 눈길도 주지 말고 요렇게만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 이렇게 해도 더럽게 외울 게 많아서 힘들다고요. 읽어보시는 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2차 과목들은 특히 공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더군다나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등등등 힘들어서 그냥은 안 돼요. 딱 답치고 들어가셔야 돼. 그런 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 50% 정도는 거의 답이 딱 정해져 있어. 찍기까지 들어가면 거의 60%가 커버가 돼. 그러면 충분하잖아. 합격하셨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성격을 고치셔야 돼. 자, 다른 민법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게 이제 공법을 못해요. 민법은 뭐냐면 조금 꼼꼼하게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함정을 파니까. 근데 공법은요, 대충 보면 잘 풀고요, 자세히 보면 함정에 빠집니다.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시행 방식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설명드릴게요. 용어. 예, 용어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 겁나 이거 할 때마다 좀 뻘쭘했었죠.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이런 식으로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해서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해서 놀이터에 놀자 나와 있죠. 마을 회관에 마자 나와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에 작자 나와 있습니다. 놀마작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세주는 화요일 수요일에 해서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라고 하는 거. 구세 화수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타거당 있었죠.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해서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없어 보이는데 외우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지금 6년, 7년 사이에 이 문제는 3문제인가 4문제가 출제가 돼요. 더럽게 많이 나와요. 너무 쉬운 게 아니냐. 겁나 어렵습니다. 근데 뭐 겁나 어렵고 말고를 떠나서 그건 도배하듯이 아마 정비법에서 가장 많은 출제를 뽑는 게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그렇게 어려운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비법 단일 주제를 가지고 가장 많은 문제를 뽑고 있는 게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자, 뒤에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제일 더러웠던 문제가 다음 중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걸 고르시해서 유치원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미쳐버리게 했던 문제죠. 그래서 자 보니까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가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치원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한유총인가요? 하는 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이 사건 터졌을 때 벌써 한 2년 됐습니다. 예? 그때 시끌시끌할 때 갑자기 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 틀린 걸 고르셔서 유치원을 던져가지고 와우 사람들 거의 미쳐버립니다. 그냥 어차피 찍어야 했던 그런 문제인데 어찌됐든 방법이 없어요. 이 파트는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미친놈처럼 보이죠? 미친 게 맞아요. 해서 궁금해하실 건 없어요. 그래서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이제는 진짜 외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일쯤 되게 되면 또 새롭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한 대여섯 번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마치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의외로 머리가 좋았었나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는데 그거 아니고요. 사람 새끼면 이렇게 한 10번 하게 되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이게 이제 법 논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1962년도에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62년도. 그러면 지금 62년도면 지금 벌써 거의 80년 전에 만들어진 조항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상식으로 무슨 공동 화장실이 어디 있어. 더럽게 그냥 아우 생각만 해도 찜찜해지네. 지하철 화장실도 찜찜해서 못 가는 사람도 많은데 아파트 사는데 공동 화장실이 있다. 공동 수도가 있다. 무슨 이게 뭐죠? 그게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신윤복에 뭐 빨리하는 안학내들인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공동수도가 어디 있어? 법에 있어. 법에 있어.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나를 국회로 보내주게 되면 내가 가서 외우기 편하게 필요 없는 것들 다 지워버리겠다. 그러나 아무도 그게 협조를 안 해. 왜? 나는 합격하고 말 거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대 정신으로 나를 국회로 좀 보내달라. 그 이상 약을 팔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국회 가서 이빨 까고 있을 테니까 놀마작 구세와수 타거당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어려워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놀마작 구세와수 타거당. 자, 노블령 건축물은요, 그 안전사고 이거 한번 나왔는데 15년 동안 안전사고 이 외에도 원래 더럽게 많은데 시험에 안 나와요. 길어서 안 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어에 관한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간단한 얘기. 자,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해서 허가 대상 개발 행위와 허용 대상 개발 행위 외우셔야 되죠. 자, 이게 국토계획법 할 때부터 이제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요. 일단은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이 똑같이 돼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뭐냐? 뭔가 생겼을 때. 뭐가 땅 생기고, 나무 생기고, 건물 생기고, 마지막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땅 생기는 게 뭐 있어요?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거. 땅 생기는 것이다. 이때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 이것도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물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무 생기는 거 중목의 벌처와 식재. 자,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나와 있죠?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식재 벌채. 그리고 이걸로 끝내야 되죠? 식재 벌채 이렇게 끝내야 된다고 이제 쓸데없이 그냥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이따구로 외우면 안 되고 식재 벌채. 자, 나무를 심으면 어때요? 나무가 생기죠. 나무를 캐내도 돼요? 나무가 생기죠. 이렇게 무식하게 가는 거야. 식재 벌채. 그리고 제일 까다로운 게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래서 자, 땅 생기고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토지 분할 중목의 벌처 식재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허가 받아야 되고요. 식재 벌채.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바로 가설 건축물의 건축도 있었고 1월 1상 물건을 쌓아놓는 이게 이제 30회 때 자, 정비법 출제가 됐었고 이 주제는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도 허가상 할 때 똑같이 가게 됩니다. 외우셔야 된다고요. 자, 땅 생기고 공유 수면의 매립 바다 메꾸는 겁니다. 토지 분할 허가 받아야 됩니다. 뭐 이유는 복잡한데 땅 생기고 그다음에 건물 생기고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 그다음에 나무 생기래 뭐야? 식재 벌채 나와 있죠. 그다음 마지막이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25회 때, 30회 때 연속 나왔던 주제.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그 다음에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의미가 대단히 복잡한데 의미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외워버리시면 돼. 그래서 땅 생기고, 나무 생기고, 건물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쟁점 보시고 잠시 끊었다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